다시 이제 그 국제인권법 학회로 넘어가죠. 그래서 국제인권법 학회에서 이렇게 법원이, 판사들이,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는다. 즉,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다. 라고 하는 거로 그냥 자기들 판단한 것만 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가 바로 우리 인권법 학회의 이런 내용들, 여론조사 내용을 축소해라. 발표하지 마라. 여기까지가 지금 사건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참 좀 치사한 얘기긴 한데, 예. 법원 내에 이제 이런 예규가 있어요. 내규가 이 지금 인권법 연구회잖아요. 예. 판사들이 이제 학술 목적의 연구회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 연구회라는 게 그야말로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판사들이 처우가 안 좋다 하니까 봉급을 올려줄 수는 없고, 대신에 이런 연구회 활동을 하면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법으로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구회 조직만 있고 연구회 활동을 안 했어요. 아주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제 새로 판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구회 가입은 해야 되거든요. 가입은 했는데 가입도 안 하고, 가입을 하고 연구를 안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판사들 양심에. 예. 그래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공부를 실제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분야가 뭐 이제 인권법도 있고, 뭐 노동법도 있고, 세법, 상법,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으니까 여러 개를 하겠다 하니까 이게 원래 예산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판사들이 중복 가입하게 되면 회원수가 늘어나잖아요. 1인당 얼마씩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가입을 못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유야무야 돼가지고 거의 다 중복 가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국제인권법 연구회 문제가 나올 때 대법원에서 그 예규를 들고 나오면서 중복 가입한 데 정리해라. 그리고 하나만 들어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한 데를 탈퇴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인권법 연구회가 생긴 지가 제일 늦은 축에 속해요. 가장 최근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법 연구회 회원이 480명 있고 여기가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장이 듣기에 불편한 혹은 보기에 불편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 자, 2개, 3개 들어있는 거 다 정리하셔. 근데 판사들이 바쁘니까 정리할 시간도 없어. 또 어디 가서 이걸 뭐 그만두겠다 탈퇴 원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바빠서 그렇게 못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든 예. 딱 지금은 그건 국제인권법 연구회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탈퇴한 것을 간주해서 결과적으로 국제인권법 연구회 예산도 줄이고 사람 수도 줄이고. 그 활동을 무력화시키겠다. 그렇죠. 그것을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이모 판사한테 시켰어요. 너가 해라 그거를. 예, 그거 인수인계 받을 때 그것이 넘어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사법부에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인수인계 받고 그다음 거기 보충을 하라는 그런 업무 지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된 하는 거죠. 지시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모 판사가? 그게 바로 임헌영 차장이라고. 여기에 관해서는 최근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양형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이었던 이규진. 이규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했다고는 나옵니다. 예, 이규진이 이모 판사에게 블랙리스트가 있다. 뭐 그렇게까지 조사 결과 나온 건 아닌데 이제 그 이모 판사나 그쪽의 주장은 그렇게 돼 있고요.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전 그 대법관을 이 위원장으로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그때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그 부분에 컴퓨터 파일 여는 거에 동의를 안 해서 그거를 열어보지 않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전 처장이 변명은 거기는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열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열지를 않았어요. 처장이에요, 차장이에요? 법원 행정처장이죠. 처장이요. 예. 임헌영이 처장이에요? 아니. 그 임종원은 차장이고 그때 대법관인 그 법원 행정처장 고영한 대법관이 처장이 거부를 했죠. 거부를 했는데 그걸 사실은 그 핵심이 블랙리스트가 과연 말한 것 들은 것처럼 존재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다른 사람 진술만 들어갖고 그 부분은 존재하는지를 판단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블랙리스트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에게
시키는 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학의 블랙리스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법관 개개인이 독립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재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거니까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데 어떻게 독립적인 재판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 대법원 법원은 망하는 겁니다. 아니 블랙리스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블랙리스트 때문에 지금 비서실장, 그러니까요. 조윤선 장관. 예. 근데 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러니까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양승태 대법원장, 혹은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그 밖에 또 다른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수직 서열화되어 있는 법원 내 위계 구조가 있는 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내가 인사상의 불이익이 우려되는데 제대로 된 판결 눈치 보게 되는 거고 자기 검열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법관의 독립이 필요하다, 사법 개혁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2의 사법 파동 이러면서 굉장히 큰 이슈로 부과되는데요. 정치권 안에서조차도 이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 대단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판사 출신 몇몇 정치인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법원이 이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으로 안 된다라고 매우 뭐랄까 암울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적으로 박범계의원이 그래요? 아니요, 딴 사람 왜 그러세요? 법원 조직을 보수적인 조직, 진보적인 조직을 바꾼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건데. 비상식을 상식으로 돌리는 거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법관, 개개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도록 만들고 예. 그 제도나 문화가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거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지금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위선해서 저 판사는 저 사람은 성골, 저 사람은 진골, 저 사람은 육두품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 쟤한테 재판 주면 아닙니까? 안 돼. 쟤한테 재판 그렇죠. 주면 우리 입맛에 맞는 판결이 안 나와. 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원세훈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원세훈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도 사실은 1심 판사가 배당하는 것들도 사실은 국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제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1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보면 대표적이네요. 1심에서 국정법 위반. 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네. 국정법 위반은 선거에 관여했기 때문에 위반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거법 위반 아니다? 네. 근데 이제 2심에서 뒤집힌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좀 이제 양심적인 판사지. 아니, 나 옷 벗을 때 됐으니까 해보려면 해봐. 그러고 선거법 유죄. 그 다음 국정법 무죄. 둘 다 유죄됐나요? 2심에서? 둘 다 유죄됐죠. 둘 다 유죄됐지. 그리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니까 대법원에서 이상한 논리로 선거법 논리로 해서 다시 또 선거법 유죄된 게 증거가 좀 불충분한 것 같으니 증거를 좀 꼼꼼히 살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 아직 판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법원에서. 예. 그리고 1심에서 선거법을 무죄한 판사는 곧바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죠. 그러니까 특히 야. 예컨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런 거 중요 사건도 1심 재판부도 고등법원 재판부도 이 법원 행정처 라인 원래 경험을 했던 사람에게 배당을 한 그거는 법원에서는 말하자면 뺑뺑이 돌려서 했다 그러지만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죠. 중요 사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자신들이 믿는 판사들한테 사실상 배당을 한다는 거죠. 이정열 부장판사님, 전 부장판사님.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예를 드는 게 법원의 판사들의 판결의 독립성, 이거 침해했을 가능성, 아까 여론조사 결과 88%. 대법원장과 행정처의 입장과 반하는 판결을 낼 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느낀다. 원세훈도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그리고 우리가 잘 여기서 찍었네.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사법권, 사법부, 법원, 법관, 재판, 독립 관련한 이 외화 압력 이런 것이 외부 압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전엔 맞았어요. 근데 지금 외부 압력은 없어요. 정치권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정치권이든 옛날에는- 정부든. 예.
박정희 정권 시절에. 예, 뭐 쪽- 권력의 압력, 네. 정치 권력의 압력. 예. 그건 없어졌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내부의 압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원세훈 국정원장 1심 무죄 선고했더니 바로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그대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 어느 부장판사 한 사람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이거 지로기마의 판결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 기록이만은 뭐예요? 그 왜 저 뭐 아, 사슴을 가리치면서 말이라고 말이라고, 얘기한다. 예. 그 블라디미르 도사성을- 정유라가 타는 그런 말. 예. 좀. 지역이와 판결이라고 비판을 했었죠. 예. 그래서 기록이만, 이제 알겠네. 징계를 하죠. 지록이마라고 그러니까 했던 그런 판사들. 말을 했다고 징계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권, 보직권, 징계권을 양승태에서 남용을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탄 사람도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서 말을 했다고 징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돌아와서 고등법원에서 계속 묵혀져 있는 2년 6개월 동안 묵은지예요. 그렇죠. 계속 묵히고 있는 거야. 아예 재판을 안 합니다. 아예 제대로. 재판 안 해. 예. 그 부장판사 떠났잖아요. 떠났죠. 그 정권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해이지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 뭐, 패널이 갖고 모르는 거 잘난 아니. 척하면서 모르죠. 그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이나 외압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 판사들 자체가 이제 그런 오랫동안 암흑기를 거쳐오다 보니까 알아서 스스로 된다. 순치되거나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 말하는 누가 거죠. 시켜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의롭게 저항하는 이정열 판사나 서기호 판사 이런 분들은 나오고. 에이, 그거로서 저는 나는 한다. 빼주세요. 저는 빼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법관 아니, 제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항하고 하고 싶은 사람 저항을 해도 찍히니까 못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 얘기라서 참 정말 그런데 그럼 자신이 정의롭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정의는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 같은 경우에 제가 울산에 1년 있다가 그다음에 창원에서 2년 넘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지방만 보내요. 아. 그러니까 왜 윤석열 검사 지금 네. 중앙지검장 뭐 그렇죠. 대구 예. 대전 이렇게 보내버리듯이 근데 정의롭지 않은 판사라고 하면 불의한 판사인데 불의한 판사를 왜 지방으로 돌릴까요? 아니 뭐 이정열 판사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의롭다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방송에도 출연하실 수 있는 거 각하식 아니에요? 짬뽕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이디어도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지금 문제점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 방송에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지금 문제점이 네. 더 많이 안 나왔어. 조금 더 나와야 돼요. 방송에 대한 개선점이죠. 아니야. 근데 아니 사실은 저는 한 19년 변호사 하면서 예. 그 외부 압력은 그 이전 판사님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내부의 압력이라고 하는 게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를 좀 한 해야 돼. 예를 예. 하나 드릴 예. 텐데요.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판사가 형사재판을 하잖아요. 예. 법원장이 직접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수석부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거 보니까 내 사건을 보니까 이거는 구속시킬 것이 아니고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충분한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석부장은 바로 부장판사하고는 좀 가깝잖아요. 그 은근히 그 법원장이 이야기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구속을 시켰다가 얼마 있다가 보석을 해줘요. 이런 경우 실제 많다는 아, 거예요. 보석은 판사의 격언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사법부가 관료화됐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이야기하면 동맥경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냥 곧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관료화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법원은 예. 그리고 이번에 판사들이 그 선언을 한 거죠. 우리를 독립적으로 아무의 눈치를 보지 않게끔 판사가 독립적으로 양심적으로 정의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줘라. 그렇죠. 두 가지. 우선 이 블랙리스트에 실존하는지를 조사해보자. 아, 블랙리스트. 조사권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고. 이규진, 또 이분 어디가 계세요? 이규진. 퇴직했죠. 예. 퇴직했어요? 방송에 한번 출연시켜야겠는데. 그렇게 하고 법관들도 실질적 사법행정권에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끔 제도화 시켜달라. 예. 그 다음에 비대화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이걸 과감하게 혁파를 해라. 혁파하고 거기 일반 직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나요? 꼭 판사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법원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거죠. 행정업 판사들은 재판 업무에만 하고
그다음에 그럼요. 행정 업무는 그 일반 법원 공무원한테 맡기라는 것이 이제 법원 노조의 요구고요. 예. 근데 이게 뭐 이론적으로 이념적으로는 행정 업무니까 판사는 재판하고 이게 맞는데 예. 결국 이게 이제 오다 보니까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친위 부대 친위 조직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달콤한 유혹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죠.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만약 블랙리스트가 있으면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으니 이건 그 검찰 수사감이에요. 블랙리스트가 있으면. 왜냐하면 블랙리스트로 구속된 사람이 여러 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블랙리스트 대책회의 하면 돼요. 자기들끼리 구속시켜놓고. 문학의 블랙리스트보다 사법부의 더 심각한 블랙리스트에 거죠. 더 심각한 거죠. 다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2년 임기가 2개월밖에 이제 임기가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차기 대법원장이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의 의지가 있는 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100명 있다 그랬잖아요. 판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률적 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 최소한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법원 행정 그 직원으로 일반인들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충분히 그래도 남죠. 예산 전문가들, 네. 그다음 인사 전문가들 이런 네. 분들이 있어야죠. 판사들이 사실 뭘 알아요? 저한테 그러죠. 검찰에서 모르는 건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검찰의 가장 문제가 이제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탈검찰화. 법원 행정 조직도 필요한 부분에 최소화시키고 탈판사화. 탈판사화를 주장하는 게 탈판사와 전문화 주장하는 것이 지금 이제 국제인권법 학회의 주장이기도 하죠. 법원 행정처의 탈판사와 그다음 전문화. 전문화. 근데 지금 보직 관리하기 위해서 한 2년 있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2년 갖고 전문성은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검찰개혁 얘기할 때 똑같은 논리로 작용하면 검찰개혁 됩니다. 얘기할 때 예를 들어갖고 그 비자 담당하는 네. 국제모 담당하는 네. 노동모 담당하는 이런 거 검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들 네. 보직 관리하기 위해서 그 법무부 들어갔다 오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법원에서 행정조직에서 행정고시가 따로 있어요. 예. 근데 여기도 그 법무부하고 마찬가지로 실국장들은 다 판사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네, 발나. 열이 오르니까 이제 잠이 깨네. 근데 지금 그 대한민국은 민주정부고 삼권 분립의 국가이잖아요.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와 코드를 맞추면서 실제로 평판사들 혹은 또 부장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면 그 자체로 이거는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슬슬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분을 뭐 굳이 나가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이 제대로 조사조차도 안 된 거잖아요. 컴퓨터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조사를 덮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판사들을 관리했다라는 것이 빨리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착수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 그 이정열 부장판사님, 전 부장판사님 그분이 갔더니 컴퓨터가 먹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깡통 컴퓨터였다는 깡통이 거. 돼 있었죠. 예. 그리고 여기에 전에 무슨 자료가 있었냐? 다니면서 다 이 USB로 복사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복사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너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그 판사회의 할 때도 이게 쟁점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 복원을 시켜라. 거기 뭐가 있었는지. 네. 다 그렇죠. 찾자 이거를.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좀 의문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법원행정처장이 보안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조사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뭐 명분은 그런데 그것을 열어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일단 그 증언, 그러니까 후임자가 와서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했더니 하드디스크가 전부 다 싹 그 파일이 지워진 깡통 PC더라. 그래서 업무 자료를 따서 인수인계 받아야 할 정도로 바빴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열어주지 않은 얘기.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지웠는데 훼손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뭐 우리 그 디지털 포렌식 해가지고 포렌식법으로 다 복구시킬 수 있는 거죠. 그거까지 갔을 때 살아날 것을 우려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막았던 하드 것이. 자체도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든 생각이 이제 이거예요. 이 정도 이제 됐으면, 이 정도 됐으면 그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자체를 바꿨거나 통으로 바꿨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래서 저도 지금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제가 법원 있을 때 보면은
판사들 이제 컴퓨터 업무용 PC 쓰잖아요. 그러다가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구식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판사들은 이제 신형 컴퓨터로 바꿔주고 예. 판사들 컴퓨터를 이제 일반 법원 공무원한테 보내줍니다. 이렇게 축축축 가요. 그래서 만약에 제 컴퓨터가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는 PC였다. 예. 얘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께서 판사인데 예. 이재화 변호사님 업무용 PC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예. 근데 이게 구형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 컴퓨터가 저한테 옵니다. 예, 제가 이제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를 포렌식 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로 갔는지는 대장의 번호를 보면 추적 다 가능해요. 나오죠. 예. 그런데 이게 한 대씩 오는 게 아니라 예. 정봉주 와장창. 판사님 것도 있고 장윤선 판사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 하드만 바꿔버리면 되죠. 그럼 그다음에 이건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짓까지 했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까지 됐다면 사실은 거의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니요, 그 블랙리스트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드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그것을 디가우징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지우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포렌식으로 다 복구가 되잖아요, 웬만하면. 그래도 저는 법원에 좀 오래 있어서 그래서 좀 애정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하랴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렇게까지. 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예, 그렇죠. 블랙리스트가 없으면 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어딘가 있겠다. 그럼요. 아까 하지 않았으면 다 까면 되는 거예요. 예. 뭔가 찜찜하니까 거부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서류를 보면 안 되게 해서, 왜냐면 개인 자료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니까 또 그 컴퓨터 공학과 출신의 판사가 그걸 일일이 다 쓴 거 아니에요? 내부 통신망에다가 무슨 얘기냐? 하나씩 검색해갖고 개인정보라고 하게 되면 열지 말고 찾았고 열어보자 다 블랙리스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안 해. 꿀봉은 벙어리야. 근데 그러니까 법원이 굉장히 성역화되어 있는 거죠. 심각한 정도로. 지금까지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깨야 된다는 거죠. 성역을.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말 길어.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9자야. 이 판 그럼 끝날 걸. 타석에서는 그러시잖아요. 방송이니까. 사판. 근데 자 예. 그러면 이번에 요구한 결의 사항 좀 소개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일단 지금 이제 이 문제됐던 사건, 사법행정권의 을 남용했다는 의혹, 예.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추가 조사를 하자. 예, 추가 조사를 하자고 그랬고요. 예, 이게 한목급이죠. 저기 있네. 저 읽어주세요. 그다음에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련된 사람들 업무에서 배제를 시켜라라는 거 하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있었던 법관 회의를 상설화시키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양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하라. 예. 이런 네 가지가 그런데 됩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자체 조사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자체 조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 중에. 현재로서는 이 전국 판사 회의에서 선임하는 소위를 꾸려서 거기서 선임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언제 뭐 어디를 어떻게 조사할지는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조사권을 그 위원회에게 좀 넘겨달라. 그 예. 요구까지 하신 걸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걸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넘겼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임기 2개월 얘기했는데, 만약 여기에 불법성이 있다든지, 혹은, 법원들에 대해서, 법관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임기와 무관하게, 이건 법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하루가 남았더라도, 불명예 퇴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감옥 가고 싶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깜짝이야.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뭐 탄핵하기에는 2달 안에 탄핵하기는 어려워요. 국민들이 뭐 탄핵이 익숙해졌으니까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국제인권법 학회로 넘어가죠. 그래서 국제인권법 학회에서 이렇게 법원이, 판사들이,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는다. 즉,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들 판단한 것만 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가 바로 우리 인권법 학회의 이런 내용들, 여론조사한 내용을 축소해라. 발표하지 마라. 여기까지가 지금 사건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참 좀 치사한 얘기긴 한데 예. 법원 내에 이제 이런 예규가 있어요. 내규가 이 지금 인권법 연구회잖아요. 예. 판사들이 이제 학술 목적의 연구회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 연구회라는 게 그야말로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판사들이 처우가 안 좋다 하니까 봉급을 올려줄 수는 없고 대신에 이런 연구회 활동을 하면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편법으로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구회 조직만 있고 연구회 활동을 안 했어요. 아주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제 새로 판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구회 가입은 해야 되거든요. 가입은 했는데 가입도 안 하고, 가입을 하고 연구를 안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판사들 양심에. 예. 그래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공부를 실제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분야가 뭐 이제 인권법도 있고, 뭐 노동법도 있고, 세법, 상법,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으니까 여러 개를 하겠다 하니까 이게 원래 예산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판사들이 중복 가입하게 되면 회원수가 늘어나잖아요. 1인당 얼마씩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가입을 못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유야무야 돼가지고 거의 다 중복 가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국제인권법 연구회 문제가 나올 때 대법원에서 그 얘기를 들고 나오면서 중복 가입한 이 법원 행정처 라인 원래 경험을 했던 사람에게 배당을 한 그거는 뭐 법원에서는 말하자면 뺑뺑이 돌려서 했다 그러지만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죠. 중요 사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자신들이 찍어서 믿는 네, 판사들한테 사실상 배당을 한다는 거죠. 이정열 부장판사님, 전 부장판사님.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예를 드는 게 법원의 그 판사들의 판결의 독립성, 이거 침해했을 가능성, 아까 여론조사 결과 88%, 대법원장과 행정처의 입장과 반하는 판결을 낼 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느낀다. 원세훈도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그리고 우리가 잘 여기서 치웠네.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예.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사법권, 사법부, 법원, 법관, 재판, 뭐 독립 관련한 이 외화 압력 이런 것이 외부 압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전엔 맞았어요. 근데 지금 외부 압력은 없어요. 정치권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정치권이든 옛날에는- 정부든. 예.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게 뭐 좀 권력의 압력, 네. 정치 권력의 압력. 예. 그건 없어졌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내부의 압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원세훈 국정원장 1심 무죄 선고했더니 바로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그대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 어느 부장판사 한 사람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이거 지로기마의 판결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기록이만은 뭐예요? 사슴을 가리치면서 말이라고 말이라고, 얘기한다. 예. 그 블라디미르 processor을- 정이라가 타는 그런 말. 예. 지역의 판결이라고 비판을 했었죠. 예. 그래서 기록이만, 이제 알겠네. 징계를 하죠. 지록이마라고 그러니까 했던 그런 판사들. 말을 했다고 징계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권, 보직권, 징계권을 양승태에서 남용을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탄 사람도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서 말을 했다고 징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정리해라. 그리고 하나만 들어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한 데를 탈퇴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인권법 연구회가 생긴 지가 제일 늦은 축에 속해요. 가장 최근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법 연구회 회원이 480명 있고 여기가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장이 듣기에 불편한 혹은 보기에 불편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 자, 2개, 3개 들어있는 거 다 정리하셔. 근데 판사들 바쁘니까 정리할 시간도 없어. 또 어디 가서 이걸 뭐 그만두겠다 탈퇴원서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바빠서 그렇게 못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든 예. 딱 지금은 그건 국제인권법 연구회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탈퇴한 것을 간주해서 결과적으로 국제인권법 연구회 예산도 줄이고 사람 수도 줄이고. 줄이고 그 활동을 무력화시키겠다. 그렇죠. 그것을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이모 판사한테 시켰어요. 너가 해라 그거를. 예, 그거 인수인계 받을 때 그것이 넘어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사법부에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인수인계 받고 그다음 거기 보충을 하라는 그런 업무 지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있다라고 문제가 된 하는 거죠. 지시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모 판사가? 그게 바로 예. 그 임헌영 차장이라고? 아니, 저기 여기에 관해서는 최근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양형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이었던 이규진 이규진. 이규진 상임운영위원이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했다고는 나옵니다. 예, 이규진이 이모 판사에게 블랙리스트가 있다. 뭐 그렇게까지 조사 결과 나온 건 아닌데 네. 이제 그 이모 판사나 그쪽의 주장은 그렇게 돼 있고요.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전 그 대법관을 이 위원장으로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그때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그 부분에 컴퓨터 파일 여는 거에 동의를 안 해서 그거를 열어보지 않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전 처장이 변명은 거기는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열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열지를 않았어요. 처장이에요, 차장이에요? 법원 행정처장이죠. 처장이요. 예. 임헌영이 처장이에요? 아니. 그 임종원은 차장이고 임종원. 그때 대법관인 그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대법관이 처장이 거부를 했죠. 거부를 했는데 그걸 사실은 그 핵심이 블랙리스트가 과연 말한 것, 들은 것처럼 존재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다른 사람 진술만 들어갖고 그 부분은 존재하는지를 판단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블랙리스트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에게 시키는 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학의 블랙리스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법관 개개인이 독립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재판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거니까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데 어떻게 독립적인 재판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 법원은 망하는 겁니다. 아니, 블랙리스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블랙리스트 때문에 지금 비서실장, 그러니까요. 조윤선 장관. 예. 근데 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러니까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양승태 대법원장 혹은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그 밖에 또 다른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수직 서열화되어 있는 법원 내 위계 구조가 있는 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내가 인사상의 불이익이 우려되는데 제대로 된 판결 눈치 보게 되는 거고 자기 검열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법관의 독립이 필요하다, 사법 개혁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2의 사법파동 이러면서 굉장히 큰 이슈로 부과되는데요. 정치권 안에서조차도 이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 대단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판사 출신 몇몇 정치인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법원이 이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으로 안 된다라고 매우 암울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적으로 박봉규 그래요? 아니요. 딴 사람 왜 그러세요? 법원 조직을 보수적인 조직, 진보적인 조직을 바꾼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건데. 비상식을 상식으로 돌리는 거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그렇죠. 법관, 개개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도록 만들고 그 제도나 문화가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거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지금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위선해서 저 판사는 저 사람은 선골, 저 사람은 진골, 저 사람은 육두품 이렇게 정해놨다는 쟤한테 거 아닙니까? 재판 주면 안 돼. 쟤한테 재판 그렇죠. 주면 우리 입맛에 맞는 판결이 안 나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원세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원세훈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도 사실은 1심 판사가 배당하는 것들도 사실은 국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제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1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보면 대표적이래요. 1심에서 국정법 위반. 그러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국정법 위반은 선거에 관여했기 때문에 위반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거법 위반 아니다? 근데 이제 2심에서 뒤집힌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좀 이제 양심적인 판사지. 아니, 나 옷 벗을 때 됐으니까 해보려면 해봐. 그러고 선거법 유죄. 그 다음 국정법 무죄. 둘 다 유죄됐나요? 2심에서? 둘 다 유죄됐죠. 둘 다 유죄됐지. 그리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니까 대법원에서 이상한 논리로 선거법 논리로 해서 다시 또 선거법 유죄된 게 증거가 좀 불충분한 것 같으니 증거를 좀 꼼꼼히 살펴봐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 아직 판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법원에서. 예, 예. 그리고 1심에서 선거법을 무죄한 판사는 곧바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죠. 그러니까 특히 야. 예컨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뭐 이런 거 중요 사건도 예. 1심 재판부도 고등법원 재판부도